어제 대법에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그 한남동 간저에 공수처 수사관들이 와서 체포 또 진입을 방해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유죄를 때려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12.3 비상계엄 당일날 일부 국무위원들만 불러서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 일부 국무위원들의 그 국무위원 참여 결정권을 갖다 박탈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유죄를 보고 그래서 이제 어제 7년 확정 이제 대법 판결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 이제 7개 또 재판이 계속 이어질 건데 사실상 참 문재인 정권이 그 서슬 퍼르게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MB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 사람 구속시키고 공직자를 1000명이나 넘게 수사하면서 5명의 공직자가 자살을 했어요. 목숨을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 엄청난 그런 공안 정국을 만들어서 우리는 저도 그때 당시에 9박 10일에 노숙단식을 하면서 더루킹 일당들과 댓글 조작을 통해서 민당 전당대회에서도 후보가 되고 또 대통령 당선까지도 국민들의 마음을 도둑질한 그런 댓글 조작으로 그렇죠. 혜택을 입어서 대통령 된 거예요. 그래서 촛불 민주주의 정권이라는 정권의 정통성을 그걸로 날려버린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서슬퍼른 민당 정권이 조금씩 이제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건데, 그래서 5년 만에 대통령이 탄핵 정당에서 다시 5년 만에 대통령을 만든 것은 기적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 기적은 우리 보수 집단이 그래도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만큼 이끌어온 정치적 역량과 능력, 저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국민들이 우리들에게 기대를 가진 거고 그게 선택이 윤석열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보수 정권을 무너뜨리는 그런 독단과 전행 그리고 사실상 12.3 비상계엄 이후에도 대통령으로서 판결과 어떤 그런 보수를 걱정하는 그런 자신의 정치적 행위는 하나도 없잖아요. 지탄의 대상이고 어찌 보면 조롱의 대상이고 희화의 대상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수 정권이 이렇게 무너진 이유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윤석열 개인입니까? 아니면 국민의힘? 그냥 대통령만 보면 그냥 인정사정 없이 자빠지고 그 대통령 윤석열 권력에 빨대 걷고 자신의 사욕을 챙긴 국민의힘 흔히 말하는 이 중진 보수 및 윤석열 핵심 측근 인사 이 사람들이 문제입니까? 딱 정확하게 한번 찔러보시죠. 뭐 책임을 치면은 우선 본인이 제일 큰 책임이고 두 번째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국민의힘이 제대로 견제를 하지 못했다는 게 두 번째 책임이고 세 번째 책임은 보수 세력, 즉 제가 보수 세력이라고 하면은 보수 언론, 보수 지식인, 보수 단체를 말합니다. 이 세력이 또한 박수부대로 전락을 해가지고 윤석열의 폭주를 제어하지 못한 상태에서 김건희 씨와의 이상한 관계 속에서 주술적인 영향도 받고 해가지고 아주 무능한 보수는 유능한데 무능한 보수가 되어가지고 의료 대란으로 그냥 자폭한 건데요. 여기서 하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예, 말씀해 보시죠. 그게 바로 부정선거 음모론입니다. 계엄이 부당하다, 아니다, 계엄할 만하다, 또는 탄핵이 부당하다, 아니다, 할 만하다 하는 거는 논쟁거리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부정선거 음모론은 이건 완전히 거짓말 아닙니까? 공정한 선거를 부정선거로 몰아가지고 그것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선관위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전국적으로 퍼뜨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024년 4월 총선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이 끝이 났어요. 끝이 났는데 이걸 무덤에서 되살려가지고 지금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의 한 50%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다는 통계까지 있었어요. 최근에 줄었다고 봅니다만은. 그리고 진보는 5%밖에 안 돼요. 지금 국민의힘 당원은 50%가 아니라 60%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보수와 안 믿는 보수 사이는 이것은 좌우보다 더 간격이 큽니다. 네. 서로 불신을 해요.
그렇습니다. 이런 걸 던져버린 거예요. 이거는 민족사적 범죄입니다. IQ가 세계에서 제일 높고 학력이 제일 높은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황당무계한 부정선거 음모론에 넘어가 가지고 그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세운 장동혁 대표가 오늘 또 이런 행각을 벌이도록 만든 책임, 또 이것을 제대로 비판하지 않고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무슨 계몽령 뭐 이런 말로 전환길 같은 사람을 큰 언론에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띄워주고 하는 이런 걸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보수가 지금 분열되면서 자멸로 가다가, 그러나 이 선거가 미래한 게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수 재건의 희망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살려야 되는데 지금 국힘당은 한 달 동안 장동혁 사퇴 안 하고 이렇게 미적대다가 최근 오늘 갤럽 보면은 당 지지율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곤두박질 치고 있죠. 돌아갔습니다. 옛날로 돌아가고 비호감 조사에서 국민의힘 비호감이 60%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국민 밉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국민이 만들어주는 찬스 아닙니까? 보수 재건의 찬스를 장동혁 문제를 국힘당이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골든타임 한 달을 날려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국민들이 가장 큰 우려는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의 친정집인 국회가 민주당 중심의 절대 입법 권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헌법에 대통령의 제한적 권력은 어느 누구도 손을 못 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 권력이 만일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이라든지 보궐선거를 통해서 부산 북구의 한동훈이라든지 평택을에서 유동에 이기지 못하면은 말 그대로 이제 절대 권력이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자, 여기에는 국민들 우려는 견제 세력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견제 세력이 돼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윤 의견 외쳐대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자에 의해 가지고 그 강성 지층의 눈치나 보고 또 그 사람들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지금 현재 형편없는 당으로 비춰지는 이런 모습에 국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 국민의힘이 정말 윤석열 핵심 측근 몇 명이라도 다음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면서 당이 자정 변화 쇄신하는 어떤 그 모습을 6.3 선거에 우리가 보여줬더라면 오늘 갤럽 조사 결과는 이렇게 안 가거든요. 그런데 당이 아무런 자정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 추동력이 없어요, 여기는.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갑지 대표님께 선배님께서 가장 지금 강력한 견제 카드를 국민의힘이 이 상태에서 어떻게 견제 카드를 만드는 게 정치로서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스스로 할지 안 할지는 조금 두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가장 쉬운 방법은 신동욱, 김재원 두 최고위원이 사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 사퇴하도록 만드는 힘이 그 안에서 가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서 가해지지 않으면 바깥에서도 가해져야 돼요. 당원 입장에서도. 민주당이 말하는 이런 꼴을 이런 모습에 있다면 그 당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바깥에 세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두 사람을 향해서 빨리 그만두라 하고 할 텐데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만큼 아주 좋게 말하면 여유가 있다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은 이게 노예 근성에 빠져가지고 누가 해주겠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데 저는 외부 세력이라 하면은 보수 세력인데 깨어있는 보수 세력이 이럴 때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냐? 2028년 총선에서 반드시 공천 안 해야 될 사람 명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명단 만들기 전에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기준은 첫째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었거나 비호했던 세력. 그건 안 된다. 그리고 이게 하나의 기준이 될지 모르겠는데 어제 그 재판 결과가 나왔으니까 윤석열 지키겠다고 그 관저로 몰려갔던 44명 국회의원, 그 다음에 한동훈을 핍박하는데 가담했던 사람 등등 해가지고, 그 다음에
윤석열 계엄을 찬성했거나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사람이 당직에 들어갔을 때, 그 당직에, 지금 당직, 윤리위원장하고 당무감사위원장이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런 인사를 했던 사람 등등 해가지고, 이거 좀 색출을 해야 됩니다. 색출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진해서 물러나도록 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명단도 공개하고 일종의 블랙리스트도 만들어야 돼요. 이 정도로 하지 않으면은 저는 스스로의 재생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당이 자정 변화 쇄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생력과 또 그걸 추진한 추동력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제 이 당은 그렇다고 해서 이 보수가 사라질 수는 없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염원 뜻은 이 보수가 합리적 보수로서 다시 굳건하게 서길 바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국민 여론으로서 사실상 국민의 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럼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가령 지난 6.3 선거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은 튼실한 씨감자 도화를 줬는데 그 한 알이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고 한 알이 무소속 이제 한동훈 의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이 사람은 또 한 사람은 정치의 영역이 있고 한 사람은 서울시장이라는 행정의 영역이 있어요. 보통 정당 이 집단 같은 경우는 의원들이 특히 보수 중에는 눈치를 잘 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공천권을 손에 쥐고 있는 그 유력한 당권 주자 내지는 자기 대권 주자. 이 사람들은 말은 잘 들어요. 또 줄도 잘 쓰고.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많은 내적인 혼란이 있었고 또 이렇게 당 내적으로 영이 서지 않는 부분은 유력한 리더십이 없다는 거였거든요. 전에 같으면 MB나 박근혜 쭉 이렇게 있었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민주당도 이제 큰 우려인데 지금 민주당이 8월 17일 전당대회 가서 사생 결단에 이제 저기가 이제 노선 투쟁이 벌어질 건데 이때 우리 진영 내부만 잘 정리정돈이 이루어지면 기회가 오는 건데 되려 저기에 그냥 저쪽에 이제 엄청난 노선 투쟁하고 싸우는데 우리도 일조를 해주고 있어 그냥.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유야무야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자, 이제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이번 8.17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은 이제 결국은 이재명의 뉴 이재명 그런 새로운 정치 지향점을 만드는 거기에 함께 갈 것이냐. 안 그러면 전통 민주당 진보 좌파 세력으로 남고자 하는 정청래 중심의 어떤 그런 기득권을 유지시킬 것이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통 이게 정청래하고 김민석, 송영길의 싸움이라고 보는 게 아니고 정청래 대 이재명의 싸움이라고 보거든요. 이 맹청 대전을 어떻게 보고 앞으로 이 맹청 대전이 우리 보수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 건지 좀 진단을 해주시죠. 근데 이 저 명청 대전이라고 그럴 때 그게 명청 괄호하고 문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그게 결국은 운동권 세력과 운동권 세력도 뭐 김민석 전 총리는 운동권 세력이죠. 근데 그보다는 실용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유 이재명 세력으로 이제 다시 모여가지고 서로 격돌하는 모양인데 그걸 보면은 노선 투쟁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쪽은 좌파적 또는 극좌적 또는 다른 쪽은 중도 실용 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사실은 양쪽이 정책 면에서는 별로 다른 게 없어요. 지금까지 보면은 그 뭐 공소 취소에 반대하는 사람 없잖아요. 네. 그리고 뭐 사법부 막 뒤흔드는 여러 가지 악법, 저는 악법이라고 봅니다만은 검찰청 폐지 이런 데서 이거 안 된다고 한 사람 없잖아요. 네. 그럼 노선 투쟁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럼 이건 밥그릇 싸움이라는 이야기인데 권력 투쟁이. 밥그릇 싸움과 노선 투쟁이라기보다는 출신 성분이 달라서의 투쟁 이런 게 전 노선 투쟁이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검찰의 수사 보안권은 지켜야 된다. 아니면은 일까지 없애야 된다는 거는 그건 노선 투쟁이에요. 그런 쪽으로 세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보니까 김민석 후보도 거기서 손 들고 해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도대체 이 내분의 정체가 뭐냐? 정체가 뭐냐?
그럼 결국은 밥그릇 싸움이냐? 그게 아니고 분명히 경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점에서 대북 정책이라든지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냐? 좀 들여다봐야 되겠는데 저는 차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예. 그래서 중도로 넘어와 가지고 보수의 텃밭까지 위협하는 그 정도의 중도 신령화 정책을 펴는 게 나라를 위해서는 좋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번에 예. 호남 광주에 반도체 만든다는 그걸 지역 감정 차원에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약간 그런 면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엄청난 걸 벌려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원전 반대 이제 더 이상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재생에너지, 풍력, 뭐 태양광 이거 가지고 원전을 대체할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더 이상 밀어주기가 힘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물이 있어야 되니까 뭐 4대 강보 해체 이야기를 못 꺼내는 거죠. 못 하잖아요. 예. 그거는 자연스럽게 본인이 벌려놓은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신령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이 부분만은. 예, 예.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위협을 느끼게 될 게 보수죠. 국민의힘 아닙니까? 예. 자기 텃밭인 온건 보수, 합리적 보수까지 지금 먹으려고 들어오는데 이쪽은 더 극자화되거든요. 그러면 소수화되어 버리고 지금 오늘 지지율이 벌써 24%인데 이러다가는 금년간에 또 17%대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2028년 총선 폭망을 지금 예약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변화를 거부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존경하는 조갑재 선배님께서 정확하게 애견하고 짚어 나가시고 중인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 실용주의 정부를 주창하면서 보수적 일부 인사를 갖다 이제 정부가 쓰고, 또 그 사람이 뭐 이병택 카이스트 교수든 이혜원 기획예산처 장관 뭐 그런 내정자였던 뭐 여러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자신의 이제 중도 실용주의 정부를 이제 좀 구체화시키기 위한 건데, 이게 민주당 내적으로는 이제 정치 지행을 바꾸어 나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중심의 가령 유시민이라든지 김어준 이런 사람들이 판치는 그런 강선 지지층을 그러면 왼쪽으로 모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 당이 이제 좀 우경화된 목소리가 커지고 그 수사람들의 영향 지배권에 계속 이렇게 놀아나면 이 당은 오른쪽으로 이제 거구 정당이 될 수밖에 없어요. 거구화돼 버리죠. 그걸 지금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다가 해도 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보수의 가장 큰 자손은 합리적 보수의 그렇죠. 가치인데 이 합리적 보수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럼 중도 실용주의 정부의 가장 중심에 들어앉는 게 합리적 보수예요. 그걸 이재명이 갖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호남 반도체를 성공시키려면 제가 방송에서 제일 먼저 제기한 게 바로 그 문제예요. 예. 이재명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갖다 민주당 내에서 진정집에서 이걸 철회시켜야 된다. 두 번째가 MB가 만든 4대강 보호 해체쇼 이제 그걸 철회시켜야 된다. 세 번째가 노동시장 유연화. 그렇죠. 예, 주 50여 2시간 이런 걸 탄력 근로제 해가지고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이런 데 노동시장 유연화를 줘야 이 문제가 해결을 속도전에서 되는데, 자, 그런 걸 지금 이제 정청래는 쉽게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꾸는 게 김민석으로 보는 겁니다. 이걸 자, 우리 국민의힘이 잘 안다 그러면은 우리 보수 진영의 지금 현재 거구화와 부정선거론자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조갑재 선배님 비판해 오셨는데, 아직도 그 사람들의 여전히 목소리에 지배당하고 있는 그 허적되는 그런 우리 당의 흔히 말하는 지도층의 모습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 보수는 음모론에서 빠져나오는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간결하게 핵심만 짚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 보수가 위대한 문명 건설 한 거, 그걸 저는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 greatest story ever told.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문명 건설을 한 것은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이게 결국 한국 보수의 자산이에요. 예. 이걸 가지고 있는 한은 한국 보수는 절대로 끝장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치명적 실수를 2개를 했습니다. 한국 보수는. 이 과정에서 이승만
박정희 그다음에 김영삼으로 이어지는 게 한국 보수의 정통이고 저는 그 김영삼을 잇는 사람이 한동훈이나 오세훈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한국의 보수의 정통인데 그 과정에서 무슨 실수를 했느냐 하면은 한미 등 동맹에 너무 의존하다가 보니까 자주국방 의지를 사실상 포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북한이 핵 개발하고 있는데도 보수 진영에서 한미동맹 너무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핵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나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때부터 한국의 보수는 안보를 포기하게 됩니다. 미국에 의존하게 됩니다. 노예 근성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좌파들이 한국 보수를 아주 경멸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좌파는 권력 투쟁을 해가지고 투사가 되었는데 이쪽이 흐리멍텅해진 가장 큰 이유가 안보를 포기하니까 옛날 같으면은 안보를 자기 문제로 딱 생각하는 사람은 친북 좌익 보면은 그냥 막 사자처럼 변하거든요. 그 정오심이 가슴에 쌓여 있었다고. 적개심이. 그게 또 투지로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요. 그냥 셀러리맨화가 되어버렸어요. 또 부지런하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게 큰 실수고. 그러니까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북한 핵 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북한 핵 문제가 어디서 거론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수도권에서 북한이 지금 핵미사일을 발사하면은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요. 수도권 2,500만 명이 완전히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데 이게 왜 선거 때 이슈가 안 되느냐 이겁니다. 미국의 의존 아니고. 이 노예 건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이건 뭐 너무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 공감하는 사람이 너무 적어가지고 저도 힘이 빠지는데 한자를 포기했습니다. 한글 전용으로 가버렸어요.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에. 그것도 이승만, 박정희 두 위대한 대통령이 언어 정책을 잘못 써가지고 한글 전용으로 가면서부터 30년 동안 한국 사람들의 문해력이 떨어지고 어휘력이 떨어지고 국민 교양이 떨어졌습니다. 이 두 가지 실수를 우리가 범했어요. 네. 이걸 인정을 하고 앞으로 보수 재건할 때는 이 두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답을 내놓아야 돼요. 한자 문명에 대해서 한자를 써야 한국어를 제대로 쓸 수가 있어요. 이걸 제대로 쓰지 않으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해력이 부족하게 되는데 저는 요새 장동혁 씨가 이게 판사 출신이면서도 말하는 거 보면 수준이 너무나 낮아요. 오늘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한동훈을 제명한 것은 해당 행위가 아니라 범죄를 저질러서 제명했다 이랬어요. 범죄자라고 했어요. 예. 범죄자라고 하려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판사 출신이 이런 말을 해요. 그러고 부실 선거 관리를 부정선거로 몰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휘력이 부족해가지고 부실 이퀄 부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절도와 강도를 구분 못하는 거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이건 저는 문해력, 한글 전용의 폐해라고 생각합니다. 예.